그러면 이어서 정유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유가는 공급 부담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제 설비 부담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정제 마진은 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2026년 정유업 사업 환경은 중립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진 강세로 실적이 개선될 걸로 예상하지만 그 상향 모멘텀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등급 전망은 중립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유가는 연중 하락 우위 양상을 보였고 정제 마진은 반대로 연중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가 상반기에 약세를 보인 거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완화하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면서 통상 환경이 악화되어 경기가 둔화된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 오펙 플러스 증산, 중동 분쟁 및 러시아 전쟁 등 이런 지정학적 요인과 같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면서 보합세를 형성했죠. 그러나 4분기 들어 오펙 플러스 증산에 더해서 재고 부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재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정제 마진은 올해 1분기에 배럴당 6달러 수준이었지만 분기별로 조금씩 개선되다가 4분기에는 10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4분기에 마진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계절적인 수요 외에 꾸준한 설비 폐쇄, 그리고 계획 정비, 미국의 러시아 제재 등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유가와 정제 마진이 상이한 방향성을 보임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적 등락이 나타났는데요. 2분기에는 유가 약세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이 크게 발생하면서 적자를 기록한 반면에 3분기에는 유가 보합세로 재고 관련 손익이 크지 않아서 양호한 정제 마진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누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수익성을 보였습니다. 영업현금 창출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본적 지출과 배당이 감소함에 따라서 올해 연말 레버리지는 작년 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정유업의 사업 환경은 중립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유가는 배럴당 50에서 65달러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며 하향 안정화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오펙 플러스 증산과 미국을 비롯한 비오펙의 생산 증가로 공급 부담이 커지는 점이 유가 하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중동과 러시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셰일 오일, 오일 샌드 등의 선입분기점이 배럴당 50에서 70달러 선의 선이어서 저유가 상태에서는 경제성에 한계가 있고 또 오펙 플러스 역시 재정을 고려한 손익분기 유가 수준이 적게는 배럴당 50달러, 또 많게는 100달러까지 이렇게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이 저유가에서 공급을 계속 확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6년 원유 수요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이 많아서 공급에 의해 수급 환경이 좌우될 전망인데요. 오펙 플러스와 비오펙의 생산 확대 수준이 유가 관련한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동, 러시아 등의 지정학적 요인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2026년 실질적인 공급 부담이 낮아서 석유 제품 수급이 타이트할 전망입니다. 연간 1% 정도의 수요 성장률을 보이는 정유 시장은 2026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보일 전망으로 약 110만 BD 정도의 수요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반면에 공급은 60에서 70만 BD 정도로 수요 증분을 하회할 전망이어서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됩니다. 중국, 인도 중심으로 신설 프로젝트가 있지만 미국, 유럽에서 폐쇄되는 물량이 상당해서 실질적인 공급은 크지 않은 점이 타이트한 수급의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수급 전망 속에 정제 마진이 강세를 보이며 정유사들의 실적이 올해보다 개선될 걸로 예상합니다. 다만 유가 변동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이 실적을 제약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업현금 창출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와 배당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응하면서 레버리지는 하락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5년 정유사는 모두 신용 등급과 등급 전망이 유지되었습니다. 전년 수준의 영업현금 창출을 보이며 연간 실적이 회복되지 못했지만 투자와 배당이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의 레버리지가 소폭 하락하며 재무 안정성이 적절하게 제어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양호한 정제 마진에도 불구하고 유가 약세에 따른 재고 관련 손실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들어 재고 관련 손실이 줄어들고 마진이 개선됨에 따라 흑자 전환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현 수준의 신용도에 부합하는 재무 안정성을 보이며 기존 신용도가 유지되었습니다. 2026년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투자 자금을 내부 창출 재원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재무 안정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증설로 확대된 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 등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서 재무 안정성 통제 여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S-오일의 경우에는 2026년 하반기 샤인 프로젝트 가동에 따른 성과와 더불어 재무 위험이 경감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내년 정유업의 신용도상의 키 이슈는 유가 하단 지지 여부와 재무 위험 통제 여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 공급 증가로 인해서 유가 하락 전망이 우세한데요.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공급 요인에 변화가 생기면서 유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셰일 오일의 경우에는 시추 비용, 장비, 임대료 등의 비용 상승과 또 짧은 생산 수명에 따른 신규 유정 개발 부담으로 인해서 배럴당 50달러 이하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생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50달러, 많게는 100달러까지 이렇게 분포된 오펙 플러스에 속한 국가들의 재정 균형 유가를 고려할 때 과도한 유가 하락이 나타나면 오펙 플러스가 공급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중국과 미국의 전략 비축유 매입 전망을 감안할 때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하단이 지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2026년에도 개선된 실적 속에 재무 안정성을 적절하게 제어할 것으로 보는데요. 각 업체별로 모니터링 요인이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산 매각 등의 자구 계획을 통한 재무 개선 방안 추진 여부를, S-오일은 최대 주주인 아람코 지원에 기초한 재무 통제 여부를, 그리고 HD 현대오일뱅크는 자회사인 HD 현대케미칼 구조 개편에 따른 재무 안정성 변화를 중점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두 번째 크레딧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세 위험이 정유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겁니다. 2025년에 관세 위험과 지정학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정유사의 실적 역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2026년에도 중동 분쟁, 러시아 제재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관세 위험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연중 유가와 정제 마진 변동성이 확대되고 정유사의 실적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지정학 리스크와 관세 위험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정유와 석유화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두 연계 산업에 대해서 그 질문 주시면 저희가 수석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들을 네, 여러 개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가장 큰 이슈 아닌가 싶어서 요 석유화학 구조 개편에 대한 동향과 전망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딴 걸로 할까요? 힘드시면? 아닙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올해 8월 달에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 예, 좀 길죠. 그걸 통해서 과잉 설비 감축, 또 재무 건전성 강화,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최소 270만 톤에서 최대 370만 톤 수준의 NCC 생산 캐파를 축소하는 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국내에 이제 주요 정유, 석유, 화학사 10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설비 감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제나 금융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이후에 각 업체별로 구조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대산 NCC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가장 선제적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11월 중에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신사하고 있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롯데케미칼의 대상 공장을 물적 분할해서 HD 현대케미칼과 합병해서 기존의 이제 6대4 구조를 5대5로 바꾸는 이제 구조로 해서 신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요. 또 해당 법인으로 이제 설비를 일원화해서 통합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구조를 짜서 제출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여수하고 울산 산업단지에 있는 다른 업체들은 아직까지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정부가 강력하게 구조 개편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연말 데드라인까지는 모두 다 계획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수하고 울산 산단의 경우에는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해서 단기간 내에 그 실효성 있는 계획안이 나올 것인가, 그 방안이 도출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기한 내에 계획안이 제출이 되더라도 아마 추가적인 검토나 수정 요구가 뒤따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 SO일이 샤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유하고 석유화학 통합 설비를 구축하는 신설 COTC 투자거든요. 그래서 완공이 됐을 때 기존 NCC 대비해서 우수한 원가 경쟁력이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신설, 신규 설비를 준공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SO일이 울산 지역 내의 다른 NCC 업체들과 이 설비 감축 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지 좀 불확실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 산단에서 실효성 있는 구조 개편 방안이 단기간 내 도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타당성 심사 또 요건 검토가 통상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1분기에는 각사의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여부 또 정부의 인센티브의 그 세부 방안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일에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경우에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조 개편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국내 NCC 생산 능력 축소가 이제 공급 과잉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죠. 하지만 중국의 대규모 증설, 글로벌 수요 약세의 이런 수급 조건들을 감안해 봤을 때에 국내 구조 개편만으로 동북아시아 전체 수급 균형이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래도 설비 통합, 합리화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이 설비 운영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